철수, 배수와 1988년 나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의 임시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외부 강사들에게 강의 의뢰서를 보내고 그들의 강의 스케줄을 조정해주고 학생들의 불만을 들어주거나 강사들에게 급여 명세표를 발송해주거나 하는 일이 내가 주로 하고 있던 일이었다.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다지 큰 불만은 없었다. 내가 하는 일은 일종의 행정사무보조로서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 없이도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었다. 약간의 기억력과 초보적인 정도의 성실함만 있다면 겁낼 것이 없었다. 말하자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하고 수천 페이지의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고 두꺼운 분량의 논문을 써야 하고 학위를 따야 하고 영문으로 된 이력서가 통과되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일과는 결탄코 비슷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직원들은 껌을 씹거나 심지어 손톱을 손질하면서 전화를 받고 아주 짧다 못해 빈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강의 계획서를 타이핑하는데 2시간이나 걸리기도 했다.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루에 커피를 20잔 이상 탈 때가 많았다. 물론 진흙 맛이 나는 인스턴트 커피다. 직원들이 특별히 나태하거나 일에 대해서 심드렁해서가 아니다. 요는 그 일의 특성이다. 모든 사람이 모든 절차와 행정이 적당한 속도로 발맞추어 가고 있다. 별로 정교하지 못한 기계 부속들이 적당한 속도로 소모되면서 의식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의지로 조직에 복종하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체계적이 되었다. 그곳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도 안 된다. 그 자체의 도덕이 엄숙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맡은 일에만 커피를 20잔 타거나 대학원 불합격자들의 명단 중에서 교수들이 원하는 사람의 서류를 카피해서 올려주거나 충실한다는 대원칙이 있다. 물론 하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한해서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시니컬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 들기도 하겠지만 그건 아니다. 나는 직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불만이 없었다. 버스를 1시간이나 타야 하고 계약직 임시직원이기 때문에 월급이 오른다거나 하는 일은 바랄 수 없다는 등의 사소한 불편을 제외한다면 내 주변의 친구들은 정부의 관료로 일하고 있는 경우부터 증권회사의 신입사원이나 보육원의 교사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가 실업 상태였다. 난 아마 막연히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다. 일은 아주 바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가로워서 뜨개질을 하고 있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다. 일을 하고 있으면 시간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 속도로 흘러갔다. 월급은 당연히 아주 작았다. 그 문제만 없었더라면 나는 좀 더 오래 그곳에서 일했을지도 모른다. 대학이 방학을 하면 우리는 한 달간의 휴가를 가질 수 있었다. 나는 그 한 달 동안 집 근처의 염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염료가 든 튜브의 뚜껑을 기계로 고정하는 일이었다.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니 아마도 그 염료 공장은 그토록 원시적이었던 마지막 공정을 좀 더 근대적인 시설로 바꾸었으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랬다면 아크릴 물감에서 나는 그 숨막히는 방향에 쌓인 채 보냈던 그 여름의 아르바이트가 없었을 것이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내가 오래전에 알았던 어떤 사람들, 그리고 먼 미래에 내가 우연히 알게 될 불특정한 사람들이 밤의 지하철을 가득 메우고 있다. 그들은 내 인생의 사람들이다. 내가 오래전에 알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나를 만나지 않고 살아갈 것이며 먼 미래에 내가 우연히 알게 될 사람들은 지금 나를 모른다. 그들은 어두운 얼굴로 불빛 희미한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무감동하게 내 어깨를 밀치며 지나간다. 시청 앞에서 지하철을 내려 플라자 호텔 뒤편으로 걸어 들어가면 거기 대학의 근무가 끝난 저녁에 내가 일했던 식당이 있다. 식당의 낡은 나무 대문을 밀고 들어서면 마당에는 기괴스러울 정도로 정교하게 비틀어진 채 자라난 소나무가 있고 날카롭게 깨진 자갈이 깔렸으며 신발을 벗고 올라서야 하는 마루가 있고 흰 종이를 바른 문이 닫힌 방들이 있다. 전체적으로 초라하고 궁상맞아 보이는 표정을 하고 호텔의 뒤편에 늙은이처럼 들어앉은 그 식당에서 사람들은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금요일 밤이면 방을 빌려 포커를 치고 가끔 대마초 정도를 피우기도 했다. 나는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나르기도 하고 마루를 닦거나 담배 심부름을 하기도 했다. 가끔 1,000원 정도를 팁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피곤. 그렇다. 그때 24살이었지만 나는 피곤했다. 변기에서 일어서는 정도의 쇼크에도 어지러움을 느낀 지는 오래되었다. 아침에 버스를 타면 손잡이를 잡은 채로 서서 잠이 들었다. 립스틱을 칠했어도 감출 수 없는 그 입술의 건조함, 충혈된 눈과 공복의 구토감, 거친 얼굴과 혓바닥의 공포. 과거 나에게는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이미 오래전에 내 인생에서 접어버린 꿈이기는 하지만 그랬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대학을 다녀야 하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가족 중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였다. 나는 외형적으로 완벽한 가족을 갖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나보다 10살쯤 많은 오빠와 10살쯤 어린 여동생. 어떻게 해서 그런 이상한 터울이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른다.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내 가족은 내가 오래전에 알았을 뿐이며 앞으로의 시간, 어느 모퉁이에서도 만나지 못할 어떤 사람들과 먼 미래의 어떤 날에 내가 우연히 알게 될, 지금은 알지 못하는 어떤 불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닌가. 지금 현재의 순간에 그들은 아무 영향력 없는 낯선 타인일 뿐이지만 결국은 무의미한 채 내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될 어둡고 희미한 얼굴들. 지하철에서 부딪히는 낯선 어깨, 식당에서 팁을 건네는 미지근한 손의 감촉,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범죄사회학 외부 강사의 전화기 목소리. 이번 주 강의의 주제는 살인입니다. 토요일 저녁 8시부터죠. 3시간 동안 강의합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사용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실에 신청해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지난번 중간시험 결과 평가서 양식이 바뀌었죠? 네, 맞아요. 우편으로 보내주지 않나요, 그런 것은? 다 보내드렸는데요?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보내드렸어요. 강남대학교의 강진구 교수님이 아니신가요? 대학으로 보내드렸는데요. 난 강남대학교의 강진구 교수가 아닙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도 아니고 그냥 회사원이고 야간대학의 시간 강사일 뿐입니다. 아마 혼동하신 듯하군요. 난 잠시 멍해졌다. 몇 달 동안이나 난 범죄사회학을 강의하는 사람이 강남대학의 강진구 교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온갖 안내서와 우편물들을 보냈었다. 그리고 간혹 걸려오는 그의 전화도
강진구 교수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받았었다. 강진구 교수는 작년까지 비슷한 과목을 강의하던 사람이었다. 난 서둘러 강사진 목록을 서류철에서 뒤져보았다. 역시 틀려 있었다. 오, 나는 당혹했다. 역시 틀려 있군요. 나는 조그맣게 말했다. 아마 실수였겠죠. 죄송합니다. 양식은 다시 보내드리겠어요. 뭐, 괜찮아요. 오케이. 그는 마음이 좋은 사람인 듯했다. 시간이 된다면 토요일 강의를 들으러 오시겠습니까? 흥미있는 내용이 많은데요. 어떤 사람들이 살인을 하나요? 나는 그의 말을 막았다. 살인자들이겠죠. 그는 웃지도 않고 말했다. 왜 살인을 하나요? 나름대로 말 못할 사정이 있겠죠. 강의도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아니요. 강의는 원칙대로 책을 읽어줍니다. 학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려면 책의 순서를 거꾸로 설명해 나가면 되죠. 아무도 책의 마지막까진 모르니까 긴장하게 되죠.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토요일 강의는 들으러 오실 수 있습니까? 어렵겠어요. 나 저녁 때는 시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매일? 네, 매일. 어떤 아르바이트인가요? 설거지와 청소.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3초 동안의 침묵. 농담이겠죠. 어쨌든 들으러 올 수 없다는 뜻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가족 중에 아직 미완의 인격이 있다면 그건 여동생이었다. 그 아이는 빼빼마른 앙상한 몸매에 발육이 대담한 듯한 가슴과 멋없이 길쭉하기만 한 팔다리를 갖고 있었지만 우리 형제들 중에서 가장 학교 성적이 좋았다. 아직 중학생인 그 아이가 멋진 방법으로 연립방 정식을 풀거나 난생 처음 보는 유형의 제곱근 문제를 20초 만에 완벽하게 해치워서 나와 오빠를 감탄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우리들은 자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나이 차이가 많았고 자라면서도 서로 얼굴을 마주칠 기회도 별로 없었다. 방을 같이 쓴 적도 없었고 한 명의 남자를 같이 좋아해 본 적도 없었고 한 벌의 레이스 속옷을 놓고 서로 다투어 본 적도 없으며 서로 상대편의 존재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다. 아마 그해 봄이었을까? 일요일 오후 늦잠에서 일어난 내가 목욕탕을 다녀와 젖은 수건을 마당에 널어놓으려 부엌을 지나가는데 여동생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일까? 문득 내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그 아이가 마침내 맨스를 시작하게 되었나 라는 엉뚱한 상상이었다. 그때 여동생이 맨스를 시작했는지 아닌지 나는 몰랐다. 하지만 보통 그 나이의 여자아이들이 우는 것은 초경 때문이 아닐까? 과자나 수채화 색연필 때문에 울기에는 나이가 들었고 남자 때문이라면 좀 이르다. 미야, 왜 우는 거니? 나는 어린 여동생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말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여자들이 겪는 일이니까 조금 귀찮을 뿐이지만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 아침에 이를 닦고 샤워를 해야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 등등. 수학여행에 가고 싶어. 여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러나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 아이가 수학여행을 가고 싶으리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이고 오빠도 다르지 않았겠지만 우리 형제들은 아무도 수학여행 따위를 가본 일은 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 있는 동안 나는 학교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교사들이 내준 숙제를 했다. 국어 교과서 100페이지를
노트에 깨끗하게 베끼고 방정식을 풀고 접시에 담긴 사과를 그리고 물걸레로 교실을 닦았다. 아무도 없는 교실의 창밖으로 봄이나 혹은 가을에 한가한 하늘이 펼쳐지고 빈 의자들 사이로 연필이 굴러가는 소리가 또르르 들려온다. 나나 오빠에게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나 오빠도 수학여행을 가지 않았어. 그건 그다지 불행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나는 의외임을 감추지 않으며 동생에게 말했다. 언니나 오빠의 경우와는 달라.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간단 말이야. 비행기라고. 아이들은 벌써부터 여행 이야기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면 나는 친구들에게서 버림받을 거야. 동생의 목소리는 단정적이었다. 나는 오빠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 적어도 수학여행을 같이 가고 싶다고,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손을 잡고 걷고 싶다고 느끼는 그런 친구 말이다. 아마 친구들에게서 버림받는다고 생각되어도 그다지 슬퍼지지는 않았을 학교 생활을 했다. 하지만 동생은 달랐다. 그 아이는 다른 여자아이들과 같은 모양으로 머리를 닦고 같은 모양으로 양말을 접어 신기를 원했다. 그 아이의 생일이나 그런 날이 되면 여자친구들에게서 꽃과 과자의 선물이 집으로 배달되어 왔다. 여동생은 또래 여자친구들에게 치르치르처럼 매력 있는 중성의 대상이 되어주고 있는 듯했다. 그런 아이에게 수학여행을 가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잔인한 일인지도 몰랐다. 내가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것은 가난했기 때문이었고 오빠의 경우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나나 오빠는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집안의 가난이나 조직의 부적응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가난하거나 고독하다는 것은 불행이든 아니든 그 어느 쪽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스페셜했다. 그것뿐이었다. 언니, 나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다면 죽어버리겠어. 시간이 지나 내 여동생이 자라나게 되면 그 아이도 나나 오빠처럼 세상에 대해 냉소 섞인 무관심으로 가난과 부적응의 상태를 견뎌나가는 가계의 핏줄을 받아들이게 될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나는 내 여동생의 머리를 안았다. 오늘이나 내일쯤 식당에서 월급을 받을 거야. 그걸로 수학여행을 가도록 해. 언니, 그건 언니의 점심값이잖아. 괜찮아. 한 달 동안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는 힘들 것이고 밥이나 반찬이 준비되지 않는 날이 많아서 아마 대부분은 점심을 먹지 못하겠지만 그런 것은 말하지 않았다. 오빠는 식당 일이 끝나는 늦은 시간에 가끔 나를 데리러 전철역으로 오곤 했다. 마지막 전철이 출발하는 시간, 오빠와 나는 시청역 지하도를 가로질러 갔다. 일요일 밤이다. 몸이 지하도 깊숙이 가라앉는 것처럼 무거워 온다. 일은 견딜만 하니? 오빠는 언제나 과묵한 편이다. 같은 집에서 살았어도 오빠의 목소리를 듣는 날은 많지 않았다. 오빠는 한때 청와대 경호부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었다. 그곳을 그만둔 뒤 오빠는 하는 일마다 실패했던 많은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컴퓨터의 천재도 아니었다. 좀 피곤하지만 견딜만해. 일요일은 손님도 많지 않고. 식당 일을 꼭 해야 하니? 내일 아침에도 빨리 출근해야 하는데. 뒤축이 낡은 오빠의 운동화가 지하도의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지난달까지 오빠는 공사장의 야간 경비원이라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너에게 미안하다. 오빠,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돼.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나 일본으로 갈 거야. 거기 가면 일자리가 있대. 언제쯤? 준비 중이야. 빠르면 다음 달. 무슨 일인데? 오사카에 청소 용역회사야. 열심히 하면 월급도 떼이지 않고 돈을 모을 수 있어. 무엇을 청소하는 데야? 여러 가지. 하수도, 도로, 정화조, 그런 것. 얼마나 가 있을 건데? 있을 수 있는 한 최대로 오래 있을 거야. 비자는 1년인데 연장할 수 없으면 불법 체류라도 할 거야. 자리를 잡으면 너에게 돈을 보내줄게. 오빠, 난 괜찮아. 넌 너무 고생하고 있어. 부모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너무 무능력하다. 아니야. 난 오빠가 못 다닌 대학도 나왔고 건강해. 아직은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 오빠는 34살이었고 과거에 한 1년 정도 여자와 동거한 적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헤어진 채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 가끔 그런 오빠가 안쓰럽다. 오빠가 동거하던 여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햇볕이 노랗게 마당에 쏟아지고 있는 토요일 오후. 나는 학교에서 돌아온 뒤 수도가에서 빨래를 했다. 문득 되돌아보니 거기 오빠가 서 있었다. 언제부터 거기 서서 날 보고 있었을까? 오빠는 나에게 시장에 가자고 했다. 내가 빨래를 마저 해야 한다고 하니 드물게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마저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가면 돼. 오빠는 시장에 가서 만두를 사주었다. 만두 다음에 오빠가 나에게 사준 것은 믿을 수 없게도 세탁기였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한참 동안 웃었다. 17살 난 여자아이가 세탁기 선물을 받고 눈물 날 정도로 좋아했던 것이다. 나중에 알았지만 오빠는 여자와 같이 살던 월세반 보증금을 가지고 나에게 세탁기를 사준 것이었다. 그리고 저녁도 먹지 않고 휘휘 밖으로 나갔다. 그때 오빠의 발자국마다 바람이 부는 듯 느껴졌다. 그런 세월의 어느 순간에 철수가 군대를 갔다. 철수는 군대에 간 이후 가끔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는 아주 짧았다. 한가로운 날씨 얘기나 구름 얘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남자아이들을 종류별로 분류해 볼 수 있다면 철수는 광물성에 가까웠다. 인생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그랬다. 무성의하지도 않았고 드라마틱하지도 않았다. 철수는 나만의 남자친구는 아니었고 나 또한 철수만의 여자친구도 아니었다. 철수는 정치 경제학을 듣지도 않았고 노동문학 연구회에 가입하지도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고시 준비에 매달리지도 않았다. 그런 철수는 때로 멍해 보였다. 다들 뭔가 해야만 한다는 봄날의 현기증 같은 초조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철수는 하품을 하면서 크로스워드 퍼즐 같은 것을 풀고 있곤 했다. 철수는 따분한 것을 권태 없이 받아들일 줄 알았다. 그때 철수와 친했던 여자아이들은 나는 한다스나 손가락에 꼽을 수 있다. 철수가 여자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열정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에 가까웠다. 그녀들에게 밥과 커피를 사주고 영화를 보러 가고 간혹 그녀들이 원하면 집회나 시위에도 단순 참가 정도는 해주었다. 하지만 영화나 시위나 야누스 카페의 재즈나 알리앙스의 불어회화 중 어느 것 하나도 철수를 진심으로 감동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철수, 어제 그 여자애와 같이 본 영화가 어땠어? 하고 물으면 몰라. 제목은 기억이 안 나고 남자 주인공이 스파이였나 거지였나 그랬어.
여자 주인공은 떠나거나 죽고 뒷부분은 조느라고 잘 보지 못했어 하고 대답해버렸다. 너무나 트렌디한 할리우드 영화든지 60년대 프랑스 영화든지 심지어는 여느 무대의 연극조차도 철수는 언제나 비슷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도 같았다. 난 잘 모르겠어. 철수의 여자친구들 중에는 아카데믹하지 않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는 듯이 강의실과 불어학원과 도서관의 프랑스 문화 코너와 집만 왕복하는 피부가 눈처럼 하얗고 안경을 쓴 눈이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 여자아이에게 특별히 원대한 꿈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여자아이는 나중에 평범한 셀러리맨과 결혼해서 불어 따위는 쓸 일도 없는 서울에서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 살았다. 나중에 수학 선생님이 된 별로 예쁘지 않고 목소리가 크고 애교 없는 여자아이도 있었고 도저히 못 말리게 열렬한 사회주의자도 있었고 인류 사립대에 다니고 있었던 이지적인 미인도 있었으며 질투가 심한 아이도 있었고 하룻밤에 남자를 여러 번 갈아치운다는 소문이 자자한 구멍이라는 별명이 붙은 여자아이도 있었다. 그녀들을 사귀고 헤어질 때마다 철수는 말했다. 난 잘 모르겠어. 훈련을 끝내고 철수는 휴가를 나왔다. 그때 철수는 변해 있었다.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되지는 않지만 얼굴은 노동차처럼 까맣게 타고 두 눈동자만 번들거렸다. 손바닥은 까칠해졌고 말이 줄었다. 철수는 콜라캔을 들고 내 곁에 와서 앉았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매일 바쁜 거야? 철수는 불평부터 했다. 편지에 한 번도 답장해 주지도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손을 줘봐. 철수는 내 손을 만졌다. 나는 철수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변한 철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철수의 입술이 머뭇거리며 나에게 다가왔다. 감동도 전율도 없는 첫 입맞춤이었다.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 철수가 물었다. 철수는 우리 집에 여러 번 왔었지만 나는 철수의 집에 간 일이 없었다. 철수의 집은 너무 멀었고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다. 저녁에는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에 가봐야 하기 때문에 난 잠시 망설였지만 휴가 나온 철수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러겠다고 했다. 철수는 내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철수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짧게 깎인 철수의 머리를 만졌다. 창밖의 회색빛 풍경이 권태롭게 흘러갔다. 분홍색 스웨터가 어울린다고 철수가 말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철수는 그 한마디를 했다.